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맡게 된 정선형입니다. 현재 롯데의료재단 보바스 기념병원 완화의료센터 임상윤리팀에서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지원 및 등록, 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연명의료법이 제정되면서 마침내 연명의료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연명의료법이라는 것은 사실 약칭이고요. 정식 법령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법률에 관한 이야기라 다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생의 마지막이 주인공이 되어 또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은 사실 죽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 또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인 역시 수명이 1970년대 60세 전후에서 현재는 8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사이에 한 20년의 수명 연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수명 연장에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의료 이용 증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17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의료기관 이용률의 증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고통 완화나 편안한 그 돌봄 대신에 불필요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면서 의료 행위가 굉장히 빈번하게 되었고, 이것은 실제로 환자들이 그 의료 이용을 하는 증가율이 사망일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급증한다라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사망 환자의 의료 이용률이 6개월 전과 한 달 전을 비교했을 때 CT, MRI 같은 정밀 검사가 6개월 전에는 18%의 검사율이 있었다면 한 달 전에는 무려 38.7%라는 증가율을 보입니다. 중환자실 이용 역시 6개월 전에 2.3% 정도에서 한 달 전에는 20% 정도 증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심폐소생술 역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료 이용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사망 전 한 달 전에 그 의료비를 봤을 때 사망 전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 평균의 2.5배에 달한다고 하고, 전체 암 환자의 사망 전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는 사망 3개월 전에 거의 50%를 사용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총 연평균 사망자를 28만 명 정도로 봤을 때, 이건 지금 2016년도의 데이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75% 이상의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의학적으로는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라는 것과, 뒤를 이은 것이 임종 돌봄의 불편한 주거 환경, 그리고 그 이후가 돌봄 인력의 부재, 또 임종 돌봄에 대한 불안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옥의 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임종을 했을 때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관이 엘리베이터에
세우지 않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임종은 너무나도 당연시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의 모습입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이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는 하고 또 인간의 수명을 연장은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진 속의 모습처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을 하고 많은 관들을 달고 이렇게 많은 수액병들과 활력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를 달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의료 현장을 우리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역시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문화이고 또 나의 죽음을 가족들이 대신 준비하고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 또한 가족들이 하는 상황들이 주변이나 의료 환경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결정, 죽음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 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시 말해서 의료기관에서 내가 불치병 환자 누구누구님으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 누군가의 남편, 아빠, 자식, 동료 혹은 친구로 남아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삶을 정리할 기회조차 놓쳐버린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연명의료 결정 제도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장황한 서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법의 주요 용어와 내용, 마지막으로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배경과 목적 보시면 일단 우리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됐던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1997년) 소위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진 김 씨가 보라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응급 뇌수술을 받은 김 씨는 자발 호흡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김 씨의 부인은 의료진이 자신의 동의 없이 남편을 수술하였고 자신은 간병과 입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퇴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회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당시 김 씨는 자발 호흡이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김 씨 부인이 처음 퇴원을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였지만 퇴원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료진은 김 씨 부인에게 김 씨의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퇴원 후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귀가 서약서에 서명을 받고 퇴원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구급차에서 인턴이 작동하는 수동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도착 후 인턴은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 김 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수동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김 씨는 5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인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담당 의사 2명은 살인을 방조한 살인방조죄로 인정하고 인턴은 지시에 따른 퇴원 조치를 하였으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 발생한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18일 김씨 할머니는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결국 김씨 할머니는 뇌사는 아니었지만 의식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평소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족은 의료진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의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김씨 할머니 가족은 할머니의 뜻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김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 2가지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 후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2013년도에 생기면서 연명의료 결정법을 법 제도화하기 위한 권고안이 마련이 되었고요. 2016년 2월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되었고 2018년도에 드디어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많은 등록기관들에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든지 또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또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의 마련과 취지에 대해서 2가지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현장에서의 모습인데요.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을 환자 또 환자 가족과 예상되는 그 결과를 공유한 후에 환자의 치료 방향 및 치료 계획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환자의 치료 방향 및 치료 계획을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 그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임종 과정이 아닌 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의 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다거나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앞서서 보신 보라매 병원 사건과 같은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2번째, 국민의 입장에선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나의 임종기, 말기 상황에 나의 연명의료에 대해서 내가 미리 대비해서 자신의 뜻을 밝혀둘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실 때 이제 마지막 목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연명의료 중단 혹은 연명의료가 필요한 결정 상황에서 무엇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는 것인지, 이런 상황들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취지는 이렇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법의 주요 용어와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안이다 보니까 또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람 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임종 과정,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가 된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을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환자입니다. 여기서 담당 의사라 함은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기 환자인데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이 말기 환자는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기 환자라 함은 질병에 걸린 후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환자가 암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암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거나 점차 증상이 더욱 악화가 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이 또한 담당 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가 같이 함께 진단을 내린 환자를 말기 환자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연명의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및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건 중단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의학적 시술을 이야기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의 과정,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은 이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다시 말해서 유보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혹은 연명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많이들 이제 좀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 아래에 해당되는 질환에서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 되고요. 통증, 또 증상 완화 등의 신체적인 돌봄, 심리, 사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질환으로는 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로 알고 계시고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등이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연명의료 시술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마비,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부작용으로는 흉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갈비뼈에 골절이 올 수 있고요. 골절된 갈비뼈가 가슴을 눌러서 흉강에 혈액이 차거나 또 공기가 들어가는 기흉이 발생할 수 있고 기도를 삭간하면서 치아가 손실되거나 목소리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투석입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대표적으로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상이 생겼을 때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혈액 속의 노폐물을 배출해 주게 되는 의학적 시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카테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혈관에 외상이 생기거나 출혈, 또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항응고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입니다. 항암제는 암을 축소시키거나 억제시키고 제거시키기 위한 약물요법인데 항암제는 아시다시피 정상세포를 손상시켜서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투여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입니다. 스스로 정상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기계적인,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거고요. 이때는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아, 기도 손상, 혹은 식도가 천공되거나 피하기종,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외 생명 유지술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호흡 부전이나 순환 부전이 발생했을 때 체외, 그러니까 몸 바깥에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보통 전문 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순환이 회복되지 않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순환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출혈, 응고장애, 도관삽입, 또 도관삽입으로 인한 허열,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의 발생될 부작용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혈입니다. 수혈은 많이 아시겠지만 혈액을 직접 나의 혈관을 통해서 맞게 되는 거고, 수혈이 보통은 신체 일부, 그러니까 신체가 혈액을 제대로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뭐 사고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한 이런 치료 방법인데, 수혈에 따른 부작용들도 경미한 반응부터 전신 증상까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혈압상승제입니다. 혈압상승제는 혈관 수축제를 투여해서 쇼크나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 신부전일 때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이고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지, 궤저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시술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고, 단 여기서 환자의 안위를 위해서 환자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통증 치료라든지 또 물, 산소, 영양 공급과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이런 방법들은 연명의료에서 제외가 됩니다.